들을수록 공부가 되는 본격 시사 클래스 뉴스 공감 오창익입니다. 네, 화요일의 고정 코너 정치의 미래입니다. 두 분 모셨습니다. 손수저 리더스클럽 대표 임세은 청와대 전투 부대변인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잘들 지내셨죠? 네, 밖에 눈이 오더라고요. 네, 그 뭐 한방 눈이고 예. 황사가 많이 묻어 있으니 굳이 눈을 맞추는 마시라 이런 예보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퇴근길 운전하시는 분들은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모처럼 눈이긴 한데 좋은 눈이었으면 좋겠을 텐데 좀 아쉽습니다. 정치의 미래는 두 분이 골라온 말을 주제로 토론 이어가는데요. 먼저 음성 하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윤석열 정부가 효율적인 국가 운영을 위해 최소한의 직계 개편을 요청한 정부 조직법도,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이 담긴 첫 민생 예산도,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당시 공약한 개혁 과제가 담긴 법안도 모조리 거부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정권 발목 잡기와 정권 흔들기뿐입니다. 이것이 대선 불복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 발언은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 윤핵관이라 불리는 분의 발언인데 방금 목소리는 어떠셨어요? 방금 목소리 성우분이 대독하신 것 같은데요. 아니고요. 저희 담당 PD의 목소리가 이렇게 평화방송의 역량을 보여줍니다. PD, 기자들 목소리가 뭐 기가 막힙니다. 장제원 의원스럽지 않은 목소리라 깜짝 놀랐어요. 네. 장제원 의원 입장에서 굉장히 반겨할 만한 이 단어의 이 무게에 대해서 이게 다 녹은 것 같아요. 네. 네, 목소리로. 우리 임세은 부대변인 이 발언 고르셨는데요. 그 이유는 뭔가요? 일단은 장제원 의원이 이제 2인자는 한 명밖에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계속 어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께요. 그래서 계속 이제 뭐 관저 정치하면서 서로 밥 먹겠다고 뭐 줄도 서고 왜 나는 관제 초대하지 않았냐 등등 당권을 위시한 걸로 이제 여러 가지 윤핵관끼리의 또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지금 근데 장제원 의원이 뭘 말만 하면 자꾸 뭐 정권 발목 잡기고 흔들기고 대선 불복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금 사실 국정조사를 합의해서는 안 됐다. 이거는 민주당이 정치란 탈을 쓰고 가슴에 칼을 품고 다니는 자객들이다. 뭐 이러면서 이 국정조사 합의가 정권 흔들기라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국정조사 합의는 애초부터 유족들의 강한 요구로 인해서 시작되었던 것이고 많은 국민들께서 이 수사가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상민 장관 방부 압수수색 전혀 하고 있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국정조사를 통해서 과연 정치적 도의적 책임이 어느 사람한테 있는지를 좀 낱낱이 밝혀보고 싶었던 이런 시작으로 시작된 건데 그냥 이게 통과됐다고 했었으면 안 됐다. 이게 국정 흔들기다. 아니 왜 이게 국정 흔들기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지금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이 담긴 민생 예산이나 공약 개혁 과제 법안도 모조리 거부한다 그러는데 저 솔직히 물어보고 싶습니다. 윤석열 정부 국정 운영 방향이 뭐죠? 청와대 용산 이전인가요? 저는 기억나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여성가족부 폐지 요거 있겠죠. 근데 여성가족부 폐지는 오히려 이번에 예산이 더 증액됐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맞는 말인지도 모르겠어요. 임 부대변인 조금 끊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지난주에 말 못해가지고. 아니. 손수저 대표는 장제원 의원을 잘 아는 분이죠. 잘 안다기보다는 글쎄요. 네. 가까이에서 어떻게 보면 경험을 했다고는 네, 볼 네. 수 있겠습니다만. 네. 이 장제원 의원의 이런 일련의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어쨌든 국정조사를 합의하면 안 됐었다. 이 발언은 잘못됐죠, 사실. 그렇게 협치를 안 할 거면 정치가 왜 있겠습니까? 예. 거의 지금 정치가 실종된 상황인 것 같아요. 이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늘 발목 잡기다 이런 얘기 늘 나왔었고 했지만 지금만큼 이렇게 강대강으로 여야가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 국면은 참 없었던 것 같아요. 2014년에 국회 선진화법이 이행되고 난 이후에 이렇게 정기 국회까지 넘겨가면서 예산안이 통과 안 된 건 또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이 예산이 통과되지 않고 이 민생은 거의 뒷전이 된 이런 국회의 상황이 너무 안타깝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남 탓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 정치권 전체가 문제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어쨌든 선 예산안 통과 후 국정조사 이렇게 사실은 두 원내대표가 합의를 하진 않았습니까? 합의를 했는데 그 뒤에 이상민 회의만이 지금 단독 처리되면서 이게 지금 완전히 뒤엎어지고 스텝이 꼬였어요. 예, 그러면서 이 합의라는 거는 정말 온데간데 없어지고 이 정치의 협치라고는 정말 없어졌는데 너무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원내대표가 주호영 의원인데 원내대표가 합의한 거를 의원 중에 한 사람이 윤핵관이든 어떻든
합의 자체가 잘못됐다는 건 일종의 당내 싸움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이 배경은 당내 뭔가요? 싸움을 네. 결국 공천 같습니다. 저는 돌고 돌아서 네. 공천인 것 같고요. 부 대변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이 지금 민주당 내도 그렇고 국힘 내부도 그렇고 결국은 내년에 이 총선, 이 권력 다툼 결국 이게 지금 깔려 있다고 보고요. 예. 그래서 결국 장제원 의원이 주호영 원내대표의 이 합의에 대해서 뭔가 반대 의견이 있다면 따로 얘기를 하시던지 그 당 내에서 좀 협의를 하시던지 이게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다 드러나야 됩니까? 이것도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또 하나 두 분에게 동시에 여쭤보는 건데 그러니까 정치적인 셈법 속에서 움직이더라도 일종의 성역 같은 거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 이런 건 좀 성역으로 건드리지 않고 다른 뭐 다른 것들은 좀 뭐 논의할 수 있고 근데 그것도 좀 무너진 것 같아서요. 아쉽고 답답합니다.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정부는 이 국정조사를 통해서 본인들 정부의 무능함이나 행정력의 부재 등이 드러나는 게 당연히 싫을 수도 있으니 국정조사 자체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족에 대해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전 대표죠. 권성동 전 원내대표가 유족이 마치 무슨 뭐 횡령을 하는 걸 조심해야 된다. 뭐 제2의 뭐 세월호 사태 때문에 이거 횡령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하죠? 유족한테. 지금 이게 아직도 상처가 아물지도 않았고 국정조사가 45일 중에 지금 이제 20일이나 지났는데 아무 진척도 없습니다. 네. 유족들은 지금 가슴을 땅을 알겠습니다. 치고 싶으실 거예요. 저희 네. 말씀을 몇 마디 안 했는데 정규 방송 시간이 다 됐고요. 또 공지사항이 있어서 일단 본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뒤에 유튜브 방과후 수업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창익의 뉴스 공감 방과후 수업을 유튜브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두 분 모셨습니다. 임세은 전 청와대 부대변인, 손수저 리더스클럽 대표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 나눠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는 손수저 대표 말씀하실 차례입니다. 네, 이어서 하겠습니다. 네. 국민의힘이 국정조사를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는다는 말씀에 저는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선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후에 국정조사를 하자라고까지 합의를 했고요. 그 합의대로만 갔더라면 이 행안부도 어차피 국정조사의 그 대상이 되어 있고 정부 역시 국민의힘 역시 분명히 명명백백하게 밝혀서 책임자를 속출하자.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자. 이거에 대한 협의를 해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국정조사가 진행되지 않은 거는 사실 이 합의를 안 지킨 건 민주당이었죠. 선 예산안 통과하기로 했잖아요. 이거 하고 국정조사 하기로 했는데 다짜고짜 이상민 회의만부터 들고 나오고 강제 처리를 함으로써 이 협치가 안 됐다. 저는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국정조사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라고는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정조사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게 아니라 아예 시작도 안 했죠. 그리고 오히려 국정조사를 하려는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후회한다. 뭐 이게 지금 유족들이 요구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네. 것처럼 이상민 네.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처리 안 했다면 국정조사가 잘 될 거 아니냐에 네. 대한 입장부터 좀 이상민 밝혀주시면. 장관은요 해임하기 전에 미리 우리가 이런 얘기 나오기 전에 본인이 사퇴하셨어야죠. 왜 아직도 이분이 계속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도 왜 이렇게 계속 끼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합의안과 그 이상민 장관 해임은 별도의 사항이고 저희가 그 전부터 이상민 장관 해임에 대한 요구는 끊임없이 했었습니다. 이건 이태원 참사 이후에도 처음부터 이야기 나왔었던 문제였거든요. 이상민 장관이 뭐 저는 왜 지금 자리를 지키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경찰 수사가 더 이상 진전되지 않는 게 이상민 장관이 아직도 장관으로서 버티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지금 압수수색도 이 장관실만 쏙 빼놓고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굳건하게 버티고 있는데 어떻게 철저하게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겠냐. 그런 문제점을 지적드리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이 해임안은 별도다. 그리고 유족들도 명확하게 이상민 장관 왜 있냐. 그리고 왜 그 이후에도 너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 참사 이후에도 뭐 이게 뭐 일어나지 그 경찰이 많았어도 일어났었을 거다라는 얘기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얼마 전에는 그 유족들 리스트가 있냐고 물었더니 없다고 엄청 감정적으로 약간 화를 내면서 아니 뭐 없는데 자꾸 물어보면 있다고 생깁니까? 뭐 이렇게 말을 했는데 거짓말이었죠. 명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1대1로 공무원이 나와가지고 네, 보살펴드기로 했는데 네. 명단이 없이 어떻게 하죠? 뭐 허공에다 하나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해서 이건 차고 넘칩니다. 해임은. 그러니까 많이 늦은 거죠. 사실 그게 이제 이걸 그래서 연결이 되는 건 아니다라고 저는 그렇게 진작에 보여집니다. 그만둘 사람에 대해서 해임 건의를 한 거다.
손수저 대표님. 네, 그렇게 의견은 제시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해임하는 별도의 문제다 이렇게 해버리시면요. 사실 이 합의라는 걸 왜 합니까? 정치에 이 각 당의 원내 대변인은 왜 있는 겁니까? 아니 합의에 이상민 장관 얘기는 1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아니죠. 선 예산안 통과하고 그 다음에 국정조사를 해서 책임이 있다면은 얼마든지 처벌하자. 그리고 대통령도 책임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 법적인 처벌을 지게 하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는 법적인 책임, 이를테면 형사상 범죄를 저질렀냐와 정치적 도의적 책임은 또 별개여서 그런 그렇죠. 네, 논란도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또 네, 많은 손수저 분들이 대표님. 그렇게 네. 도의적으로 왜 책임지지 않냐 이렇게 말하는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렇게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네네. 인정합니다. 하지만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이 정치의 합의라는 거 그리고 절차상의 문제라는 거를 서로 그렇게 하기로 합의를 했으면 그렇게 가야지. 왜 갑자기 이 예산안 통과는 지금 다 뒷점되고 회의만 붙어진 길 강의 처리를 하시냐 이거죠. 알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산안 통과.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간을 대충 정해놓고 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하면 요 하나 가지고도 그렇죠. 아주 긴 시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일단 여기서 마무리하고 또 청취자들께 맡겨드리고요. 중요한 현안이 또 있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인데요. 아주 중요한 현안이 됐습니다. 지금 이것 때문에 서훈 전 국정원장 이 구속된 상태이기도 하고요. 일단 한번 녹음 들어보시죠. 대통령님, 제 아버지 성함은 이태자 준자 이태준입니다. 그리고 제 아버지는 월북자가 아닙니다. 세상에 대고 떳떳하게 아버지 이름을 밝히고 월북자가 아니라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대통령님 덕분에 이제야 해봅니다. 네, 지금 목소리는 그 이대준 씨 해수부 공무원 숨지신 분이죠. 그분의 아드님의 편지인데 그거를 부인이 대신 읽은 겁니다. 가족의 목소리인 거고요. 이거는 우리 손수저 대표께서 골라오셨는데요. 네. 네, 이태원 참사와 더불어서 우리가 또 잊지 말아야 하고 그 진상 규명을 반드시 해야 할 사건입니다. 국가가 한 개인에게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요? 2차 가해입니다. 명백하게. 그리고 명예살인을 한 것이 국가인 거죠. 문재인 대통령은요. 이 사건에 대해서 유족들에게 100번 사과해도 모자랍니다. 그런데 이 손 실장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를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이 사건을 접하자마자 SNS에 올렸어요. 국가는 그 당시에 이 이대준 씨한테 정신 이상자의 도박 빚이 있어서 월북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지만 정신 이상자도 아니었고요. 도박 빚에 대한 그 액수도 잘못 알려졌고요. 월북도 아니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건 정말 다시는 없어야 됩니다. 국가가 개인에게 이렇게 하는 일은 정말 없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총책임자였던 그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 반드시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 두 개의 음성이 더 있는데요. 당시의 해경의 발표인데 한번 들어보시고 또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종자가 항해사로서 연평도 주변 해역을 잘 알고 있었던 점, 그리고 표류 예측, 분석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실종자는 월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평소 재무 등으로 고통을 호소했던 점, 국방부 관련 첩보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자진 월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관계자 등 상대로 상세하게 조사를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두 사람의 목소리를 들었는데 앞서 목소리는 윤성현 당시 해양경찰청 수사정보국장이고요. 두 번째 목소리는 신동삼 인천해양경찰서장의 목소리입니다. 2020년 9월 29일 또 9월 24일 브리핑 내용인데요. 2년 전에 비해서 또 해경의 입장 자체가 바뀌었다. 이래서 정략적 접근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네. 뭐 어느 분이 네, 받아주시죠? 저는 네, 임세영 부대변인. 네. 이 건이 2년 전의 일이고 제가 그 당시에 청와대에 있었던 일인데요. 뭐 저는 그거 고의 정보를 접근할 권한은 없습니다. 그냥 네. 다만 이제 그 안에 있었던 이런 분위기나 이런 회의 내용들이나 이런 걸 토대로 저도 기억을 이제 한번 되새겨 보는 것이고요. 지금의 정보와 그때의 정보가 혹시 달라진 게 뭐가 있나요?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뭐가 달라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그 당시에 국방위 회의가 비공개로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SI 정보, 미국과 함께 공유하는 이른바 첩보 정보들이 조각조각 특수 정보죠. 그러니까 접근을 할 수가 없는 정보인데 이거를 국방위 회의에서 비공개 회의로 진행을 했었고 그 당시에 국민의힘 간사였던 거예요. 한기호 의원이 2번이나 언론 발표를 합니다. 월북이라고. 뭐 그럼 그때 상황과 이걸 뒤집을 만한 뭔가 다른 근거가 있냐면 CCTV라도 나왔나 물어보고 싶은데 그게 뭐가 달라졌죠? 그냥 정부만 달라진 거고 지금 윤석열 정부 시작하자마자 전 정부를 좀 길들이기 차원인지 뭐 이거 해서 자꾸 월북몰이를 하는 시도라 그건 좀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계속 서훈 장관이고 이제 내일은 뭐 박지원 국정원장도 전 국정원장 소환한다고 하고 하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과연 어디까지 갈 건지 모르겠는데 뭐 결과적으로는 가장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거는 그 당시 국방위 회의록을 공개하시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지금 법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그거죠. 이제 문서를 폐기했다는 부분. 예. 왜 문서를 폐기했느냐. 이거는 범죄죠, 범죄. 법적인 처벌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때와 지금이 달라진 것 조목조목 짚을 수 있습니다. 신발을 슬리퍼를 그 이대준 씨 건데 벗어두고 했다 했는데 그 슬리퍼 DNA 찾아보니까 이대준 씨 말고 다른 분 것도 있었고요. 도박 빚에 대한 이 액수도 잘못됐고요. 정신 이상자라고 그때는 우리가 정보를 알고 있었지만은 그 감정 소견 또한 알 수 없는 것이라고 지금 밝혀졌죠. 여러 가지가 지금에서라도 이대준 씨에 대한 이 잘못된 정보를 바로 잡을 수 있어서 너무나 다행인 것이지 네. 말을 잇기가 좀 힘드네요. 네, 그러니까 그 뭐 재수사 자체를 그러니까 또는 수사 자체를 하지 말라는 건 온당하지 못하다. 그렇죠. 만약에 지금 정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이대준 씨가 억울한 일을 겪었다면 그건 뭐 딱 한 사람의 인권이라고 해서 그냥 넘어갈 건 아닌 거고요. 문제는 이제 실체적 진실을 얼마만큼 제대로 규명할까 할 수 있나의 문제인데요. 임세현 저는 그 문서 폐기 얘기하시는 어떤 문서를 폐기했다고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 지금의 이제 국정원에 계신 분이 문서 폐기 없다고 증언하셨고 그거 보도를 찾아보면은 나옵니다. 문서 폐기가 아니라 문서를 너무 전방위에 붙어져 있는 거를 하나로 모은 거고 문서 원본은 살아있다고 지금의 국정원에서 지금 윤석열 정부 국정원에서 그건 확인을 해준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뭐 슬리퍼 뭐 도박 이거는 부차적인 문제죠.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첩보를 통해서란 그 정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다시 권유를 드린다니까. 국방이 그 당시 비공개 회의록 다시 보시면은 거기에 답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손수조 대표께서는 이 사건이 결국 어떻게 흘러가야 되고 뭐 문재인 전 대통령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요. 네, 흘러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일단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내가 최종 결정을 했다라고 시인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문재인 대통령이 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책적인 판단을 왜 법적인 잣대를 들이대냐 이렇게 하셨는데 비단 이 정책적인 판단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저는 분명한 그 과정에서의 불법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집중 수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법적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건 형사적 책임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법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전혀 모르겠는데요. 이게 바로 윤석열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차이죠. 문재인 대통령은 아랫사람이 잘못했다고 아랫사람 갖고 계속 책임을 면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본인이 국가의 가장 국가 원수고 본인이 그 국정의 운영의 책임자이기 때문에 그런 모든 행정 수반이기 때문에 그런 모든 책임들이 내가 책임져야 되는 문제라고 하는 거지. 윤석열 대통령처럼 뭐 법 책임, 누구 책임, 뭐 경찰이 뭐 잘못했니 10분 늦게 하니 이런 거 갖고 그렇게 책임지지 않는다. 여기서 저는 차이가 보여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대변인께서 생각하시기에는 네. 이 서해 사건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로 연결되고 또 문재인 대통령에게 형사적 책임을 추궁하는 방식으로 갈 것 같으세요? 아니면 이 정도 선에서 종결될 것 같으세요? 저는 애초에 시작 목표가 문재인 대통령을 향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게 무리하게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검찰에 소환하고 소환해서 포토라인 한번 세우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느껴지는 상황이 구속, 여러 가지로 이런 됩니다. 것까지도 하겠다는 거로 보이나요? 그거를 감당하실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감당이라는 건 윤석열 네, 정권이요. 네. 어떤 의미의 말씀이시죠? 뭐 제가 큰일이 큰 난다고요. 뭐 아니 국민적 뭐 저항 오히려 이런 거? 국민께서 이거를 공감하지 않으실 거다. 그야말로 이게 역풍일 거다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현안이 일종의 시한폭탄이겠네요. 하여튼 검찰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서요. 지켜보도록 하고요. 문재인 전 대통령은 오늘도 뉴스의 중심에 있네요.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케어 폐기 선언을 오늘 했는데요. 저희가 고른 발언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인기 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은 재정을 파탄시켜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결국 국민에게 커다란 희생을 강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건강보험 급여와 자격 기준을 강화하고 건강보험 낭비와 누수를 방지해야 합니다. 언론이 뭐 평가하는 것처럼 문재인 케어를 공식적으로 폐기 선언한 거다라는 건데요. 방금 들으신 바와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육성이었고요. 이 발언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손수조 대표부터. 네, 일단 문케어는 일단 뭐 로봇 수술이라든지 MRI 같은 뭐 이인실 그런 약간 비급여였던 부분을 완전히 없앴던 그 문케어였죠. 근데 이제 재정이 완전 없어진 겁니다. 이 보험에 국민건강보험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 2018년에 비해서요. 이 비급여가 되면서 이게 한 10배 정도 돈을 더 많이 쓰게 됐다고 해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우리 가정으로 치자면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 쓰다 이게 한 1000만 원 정도의 그런 이제 지출이 생기게 돼버린 거죠. 어떻게 보면요. 이 집에서 봤을 때 부모 세대에서 이렇게 펑펑 쓰면은 지금이야 좋지만 결국은 그것이 이제 자식 세대에게 빚으로 남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상 지금 국민 건강보험을 봤을 때 2018년부터 2천억 적자가 시작이 됐어요. 2천억 적자가 시작됐고 이런 적자의 늪은 점점 갈수록 더 심해지는 것입니다. 이 빚은 결국 우리들의 빚으로 오고요. 결국 우리 지갑의 문제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내년에 지금 건강보험료가 몇 프로대인지 아십니까? 7%입니다. 7%. 처음으로 7%대에 들어갔어요. 결국은 우리의 지갑에서 나가는 세금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증감률을 봐도요. 2.7%, 2.5% 정도가 늘었다고 해요. 문재인 정권 때 이게 5년 동안에 이만큼 오른 겁니다. 건강보험료가요. 박근혜 정권 때는 약 증감률이 1.1%였다고 해요. 그게 지금 2.5배나 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가의 재정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개혁을 하고 손을 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적자고 지금도 국민 부담이지만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떠넘겨 줄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개혁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고요. 네, 임세은 부대변인. 그 국민보험 같은 경우는요, 국민건강보험 같은 경우는요, 물론 그 안에 뭐 새는 돈이나 좀 불필요하게 좀 우려되는 재정적인 문제가 있다면 그거는 하나씩 따져볼 문제인데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는 것은 그냥 모든 문재인 정부 했던 걸 다 부정이라고밖에 보여지지 않고요. 이게 재정이 없다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 연기금이나 이런 거는 따지고 보면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국민과 장사하는 거지 않습니까? 가장 기본이 되는 의료에 대한 기본 보장이에요. 그게 사회 보장이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있고 사회 복지 시스템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뭐 국민한테 이거 뭐 재정 늘려가지고 뭐 장사할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따져보면 보건복지부에서 따지면 지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문재인 케어를 통해서 우리 국민 4,477만 명이 약 21조 3천억 원가량의 이제 의료비 부담 경감 혜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인당 뭐 평균 한 47만 원 정도의 혜택이 있었던 것인데요. 우리가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런 의료 혜택을 다 받은 겁니다. 그리고 근데 특히 병원을 자주 가야 되는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뭐 혜택이 있었겠죠. 그렇죠. 근데 물론 뭐 백화점식으로 쇼핑하듯이 뭐 아프지도 않은데 병원 가고 이런 것들은 건강보험에서 좀 잘 살펴보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조정해야 되는 문은 있겠지만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률이 65% 정도 되고 OECD는 80%예요. 거기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사실 이 건강보험이 없다면 그러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적절한 이유로 미국 좋아하니까 미국을 한번 살펴보시죠. 한 달에 보험료 얼마 들어가는지 아시나요? 병원비 얼마인지 깜짝 놀랄 수준입니다. 그래서 병원 못 가는 사람들은 여기가 찢어졌을 때 그냥 실로 바늘로 꼬맨다고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정말 전 세계에서 극찬을 했었을 만큼 매우 안정적이고 잘 운영되고 있어서 오바마 대통령이 그 당시에도 이 보험을 따라해서 오바마 케어도 매우 안착하기 위해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돈 없으면 병원을 못 가야 되는지, 그러면 건강보험료를 이걸 뭐 재정이란 핑계로 낮추면 그럼 결국은 어디가 이득을 보냐? 사보험 시장이 커진다. 그런 다른 나라 같은 경우도 그렇기 때문에 이건 더 보장됐었어야 되지만 재정적으로 뭔가 아까 말한 백화점식 쇼핑 이런 부분만 좀 개선을 하면 될 것이 뭘 다 뜯어 고치지. 일부 문제만 고치고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보험은 좀 확대돼야 된다 이런 말씀인데요. 손수저 대표님. 네, 그 말씀이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네. 그러니까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에요. 문케어라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안 하자 이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마치 뭐 다쳤는데 어디 병원 못 가는 수준 그런 수준 아니고요. 일단 필요한 부분에 그리고 저소득층 계열이라든지 그다음에 응급 중증 환자 소아 이쪽으로 더 지원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수정을 하겠다는 얘기고요. 아까 이제 보장률 말씀하셨는데 문케어를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보장률 70%까지 가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문케어 했지만 70% 못 갔어요. 그러니까 이 문케어라는 것이 결국은 실효성이 없다. 어떻게 보면은 순기능보다는 순기능을 원했었죠. 하지만 해보니 그 순기능보다는 손실이 크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개혁을 하자, 고치자라는 것이지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반대를 위한 반대는 아니다. 네, 그거는 이제 다 살펴보시면 결국은 노인에 대한 거 MRI, 그 국민들이 MRI 한 번 찍으면 예전에 막 1,000만 원 이렇게 들어서 찍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문케어 덕분에 그래도 매우 딱 그 실비에 가까울 정도로 이렇게 그래서 많은 혜택을 받고 있고 뭐 예를 들면 투석 같은 것도 많이 도움을 받고 있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제가 청와대에 있을 때도 이 문재인 케어 덕분에 이제 의료비 혜택을 많이 받았다는 저소득층의 이런 편지도 굉장히 많이 왔었어요. 그래서 매우 실효성 있는 것을 그냥 개혁이라는 개혁 이름 말은 좋죠. 결국은 뭡니까? 사보험 좋은 일 시키는 것밖에 더 되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윤석열 정부 한 게 개혁, 뭐 유연화 하면서 사실상 지금 뭐 노동자도 최저임금도 없애고 이제 52시간도 하지 말고 일을 할 사람 100시간도 해라 하는 게 그게 개혁입니까? 알겠습니다. 나라가 뒤로 가고 있는 거죠. 최저임금은 헌법사항이라 한 정권에서 없애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노동시장은 개혁한다고 하는데 하여튼 지금 두 분 말씀은 구체적인 개혁의 내용을 따져보자. 그리고 국민에게 유리한 거, 국민에게 도움되는 게 뭔지 살펴보자는 거고 그런 면에서 구체적인 토론이 오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분과 함께한 시간도 후딱 지나가 버렸습니다. 우리 손수저 대표님, 리더스클럽 대표님, 임세은 전 청와대 부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